만일 누군가가 절대 불변의 행성에 살고 있다면 그런 세계에서는 과학하려는 마음이 잃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지극히 무작위적이거나 지나치게 복잡해서 생각해봤자 별 수 없는 처지라면 그런 세상 역시 과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디쯤엔가 있다. 사물의 변화가 있되 그 변화는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따른다. 허공에 집어던진 막대기는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고 서쪽 지평선 아래로 지내는 반드시 이튿날 아침 동쪽 하늘에 다시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하고 과학이 밝혀낸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다. 해와 달과 별의 위치와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사냥을 언제 나가야 하는지, 씨앗은 어느 날쯤 뿌리고 익은 곡식은 언제쯤 거둬야 할지, 그리고 부족 구성원은 언제 모두 불러 모아야 할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 점점 중요시되었다. 그러므로 천문학은 관측과 수학과 문자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찌 보면 이상한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지금껏 대체적으로 경험 법칙에 의존하던 과학의 영역을 신비주의와 미신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해와 별은 계절, 식량, 기후를 다스리고 달은 바다의 조수간만과 여러 동물의 생활주기 그리고 인간의 월경주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다. 우리 조상들이 행성이라고 알고 있던 것은 모두 7개였지만 해와 달을 제외하면 5이 남는다. 행성들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별들이 이루는 고정된 별자리를 배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달에 걸쳐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관찰해보면 이 별자리에 들어있던 행성이 저 별자리로 이동하고 가끔은 느릿느릿 공중제비를 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늘의 여러 천체들이 모두 인간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겼다. 해와 달은 물론 별 또한 계절의 오고 감을 알려주지 않는가. 그렇다면 행성들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점성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점성술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은 그가 태어날 때 어느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들어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수천 년 전부터 행성의 움직임이 국왕과 왕조와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식 점성술사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하늘의 뜻을 읽는 일은 중재로 다스리는 나라가 많아졌다. 왜냐하면 현 체제를 전복시키려면 국왕의 몰락을 예언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국가 단위의 점성술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됐지만 개인의 운수를 가늠하는 점성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횡행한다.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점성술도 따지고 보면 그 기원이 프톨레마이오스까지 올라간다.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일하던 대학자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내려온 점성술 전통을 체계화했다. 그러나 현대의 점성술사들은 프톨레마이오스와 달리 춘분점과 추분점의 세차 운동에 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한때 프톨레마이오스가 언급했던 대기의 굴절 현상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한다. 천문학은 과학이고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는 학문이다. 점성술은 사이비 과학으로 확고한 근거 없이 여러 행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시대에는 천문학과 점성술이 딱히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둘은 확실하게 서로 갈라섰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지구 중심의 우주관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지구 중심 우주관이 하나의 보편타당한 자연 진리로 서슴없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사람들은 행성이 투명하고 완벽한 구의 벽면에 붙어서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에서는 행성이 구에 직접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회전축과 중심점이 어긋난 바퀴 비슷한 장치에 붙어 간접적으로 투명 구에 부착된 형태였다.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에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수백 년 후까지도 이 모형을 이용하여 행성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은 중세의 암흑시대에 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천문학의 진보를 가로막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마침내 1543년 폴란드의 가톨릭 성직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는 아주 색다른 가설을 내놓았다. 그 가설의 가장 대담한 제안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가설은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강등시키고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서 완전한 원 궤도를 도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은 적어도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만큼이나 훌륭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우주관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1616년 드디어 가톨릭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저술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금서령은 1835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코스모스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대결이 절정에 이른 것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살았던 한 과학자를 통해서였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처럼 점성술사이자 천문학자였으며 인간 정신이 족쇄에 묶여있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위대한 영혼이었다. 모든 자연 현상의 바탕에 물리 법칙이 있다는 생각은 그 시대 과학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용감하고 고독한 분투 덕분에 현대 과학의 혁명의 불이 일기 시작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1571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미 소년 시절에 시골 마을 브론의 개신교 신학교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 그 학교는 가톨릭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천병으로 쓰기 위해 어린 학생들의 정신을 신학적 무기로 훈련시키는 일종의 신병훈련소와 같은 곳이었다. 공부를 끝내고 목사 임명을 받기 전에 그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로 가서 중등학교의 수학교사가 되었다. 케플러는 명석한 사고력의 소유자이자 화려한 문체에 명료한 글을 쓸 줄 아는 문장가였지만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다. 그날도 말 못하게 지루한 강의를 하던 중이었으리라. 갑자기 멋진 아이디어가 케플러의 머리를 번뜩 스치고 지나갔다. 천문학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케플러 시대에 알려진 행성은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 6개뿐이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과 토성이 전부였다. 케플러는 행성이 왜 하필 6개뿐이어야 하는가 하고 깊이 고민했다. 행성들은 왜 코페르니쿠스가 알아낸 바로 그 간격들을 유지하며 궤도를 도는가?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일찍이 던져본 적이 없었다. 케플러는 태양계 구조의 근본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행성 사이의 간격이 정다면체의 수학적 특성과 연관돼 있으리라고 추측했다. 추측의 배경에는 정다면체의 종류 역시 소위 플라톤의 입체라고 알려진 5가지밖에 없다. 케플러는 행성의 6개 구들을 유지해주는 하나의 투명 구조물을 플라톤의 정다면체에서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코스모스의 신비라고 불렀다. 케플러는 즉시 모형 제작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계산해 본들 정다면체와 행성의 궤도는 일치하지 않았다. 관측 결과가 이론의 예상과 맞지 않을 때 관측값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론가들을 우리는 과학의 역사에서 종종 만날 수 있다. 더구나 가설의 우아함과 거창함에 빠졌던 케플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뻔했다.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가 찾아낸 행성 간 거리가 잘못된 값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의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관하여 누구보다 정확한 관측 자료를 다루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다. 그는 고국을 버린 덴마크의 귀족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의 황실 수학자로 일하고 있던 티코 브라헤였다. 티코 브라헤는 망원경이 발명되기 35년 전부터 우주의 정확하고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모든 것을 바친 인물이었다. 티코 브라헤는 당대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관측의 귀재였고 케플러는 제1의 이론가였다. 두 사람은 정확하고 이치에 맞는 새로운 우주관이 곧 탄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론과 관측의 협동의 산물인 현대과학이 두 사람의 상호 불신이 쌓은 벼랑 끝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떨어질 듯 말 듯하고 있었다. 티코 브라헤가 죽은 뒤 케플러는 완강하게 발뺌하는 티코 브라헤의 친지들로부터 간신히 그의 관측 자료를 얻어냈다. 케플러는 행성들, 궤도의 경계가 5개의 플라톤 정다면체에 따라 정해진다고 가정하고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도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발견되면서 코스모스의 신비는 완전히 그릇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 행성들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결정해줄 플라톤의 정다면체가 더 없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부터 케플러 이전까지 살던 기독교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모두 원이 완벽한 기하학적 도형이므로 행성들은 마땅히 원 궤도를 따라 돌아야 한다고 믿었다. 갈릴레오, 티코 브라헤, 코페르니쿠스도 행성이 운동하는 길은 원이라고 못 박아 두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케플러도 지구와 화성이 태양 주위를 원 궤도를 따라 돈다고 간주하고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를 이해하고자 고심했던 것이다. 결국 케플러는 원에 대한 동경이 하나의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지구도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대로 과연 하나의 행성이었다. 그리고 케플러가 보기에 지구는 전쟁, 질병, 굶주림과 온갖 불행으로 망가진 확실히 완벽과는 아주 먼 존재였다. 이런 지구를 완벽하다고 믿었다면 나머지 행성들도 완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다른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케플러는 고대 일의 행성이 지구처럼 불완전한 것들로 구성된 물체라고 이야기한 몇 안 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다음은 행성의 운동을 규정한 케플러의 법칙이다. 제1법칙.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태양은 그 타원의 초점에 있다. 제2법칙.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동경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넓이를 휩쓴다. 제3법칙. 행성의 주기를 제곱한 것은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세제곱한 것에 비례한다. 케플러가 행성 운동의 세 번째 법칙을 발견한 지 정확히 8일째 되던 날, 30년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프라하에서 일어났다. 전쟁의 격동 속에서 수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 났는데 케플러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군사들이 옮긴 전염병에 부인과 아들을 잃었고 그를 후원하던 황제는 폐위당했으며 케플러 본인은 교리 문제에 관해 너무 강경하게 개인의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루터파로부터 파문당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미래의 하늘에는 천상의 바람을 잘 탈 수 있는 돛담배들이 날아다니고 우주 공간은 우주의 광막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험가들로 그득할 것이라 했다. 우주 탐사선이 광대한 우주를 가로질러 외계로 달려갈 때 사람이고 기계고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는 확고부동한 이정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케플러가 밝혀낸 행성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이다. 그의 평생에 걸친 수고로 그는 발견의 환희를 맛보았고 우리는 우주의 이정표를 얻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추구한 목표는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세계의 조화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그가 죽고 36년이 지난 후에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 그것은 아이작 뉴턴의 연구를 통해서였다. 물체가 떨어지는 일은 태초부터 있었다. 달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사실은 까마득한 옛적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은 힘에 따라 일어난다는 엄청난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을 무한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범우주적 성격의 보편 법칙이기 때문이다. 행성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은 모두 뉴턴의 중력 법칙에서 유도해낼 수 있다. 케플러의 법칙은 경험 법칙으로서 티코 브라헤가 공들여 모은 관측 결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뉴턴의 중력 법칙은 이론 법칙으로 비교적 간단한 수학적 공식으로 기술된다. 궁극적으로 티코 브라헤의 모든 관측 결과를 우리는 뉴턴의 중력 법칙 하나에서 추론해낼 수 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나는 이제 세계의 얼개를 선보이겠다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케플러와 뉴턴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비교적 단순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천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로 공명함을 밝혔다. 그들은 관측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인간이 코스모스를 대단히 깊은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다. 오늘날 세계화된 우리의 문명,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현대의 우주 탐험은 전적으로 그들의 예지에 힘입은 것이다. 뉴턴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남에게 빼앗길까 늘 전전긍긍했고 동료 과학자들과 무서울 정도로 경쟁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의 장대함과 복잡 미묘함 앞에서 뉴턴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명랑하면서도 또 정감 어린 겸손을 보일 줄도 알았다. 죽기 바로 전 뉴턴은 이렇게 썼다. 세상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에 비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더 매끈하게 닦인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 주우며 놀지만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온전한 미지로 내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